화요일 오후 3시 김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5세가 된 지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것도 작년에 그만두었고 이제는 은지가 간호사로 벌어오는 월급에 의존해 살고 있었습니다. 딸 은지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30세가 된 은지는 김미숙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29년 전 이혼하면서 홀로 키워낸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집안이 적막했습니다. 김미숙에게는 이런 고요한 오후가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잃어버린 아들 태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은지가 부스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은지의 목소리가 놀라는 기색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요? 언제요? 어떻게? 은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미숙은 무의식 중에 TV 볼륨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5분 정도 통화를 마친 은지가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불안한 마음에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엄마, 아빠가. 은지가 말을 망설이며 김미숙 앞에 앉았습니다. 김미숙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9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병호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김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은지의 말에 김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병호가 죽었다니. 29년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김미숙과 강병호는 29년 전 26세의 나이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은지는 겨우 돌이 막 지난 상태였고 3살이던 태준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혼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강병호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그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상실. 젊은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강병호가 태준을 데려갔습니다. 당시 김미숙은 어린 은지까지 홀로 키우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살짜리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병호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즉사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숙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몇 달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어린 은지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아픔은 29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 한편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사진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린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혼 후 강병호와는 은지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은지와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접촉이 없었습니다. 강병호도 15년 전쯤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김미숙에게는 이미 남의 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영숙 이모가 전화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은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영숙은 강병호의 재혼 아내였습니다. 은지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장례식은 언제인데?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3일장으로 한다고 해요. 동장례식장 사무실이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자신의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야 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김미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9년 전 이혼할 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태준이 아빠를 따라가며 뒤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교통사고 소식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엄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은지가 김미숙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김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니? 그리고 김미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태준이 아빠이기도 하니까. 은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저녁 김미숙은 옷장을 뒤져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라 약간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29년 만에 강병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의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9년 전 26세의 어린 새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지를 닮은 맑은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김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를 들으며 29년 전의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젊은 시절 강병우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미숙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때까지 김미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김미숙에게 상상도 못할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미숙과 은지는 택시를 타고 동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9년 만에 강병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김미숙의 얼굴이 계속 굳어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응, 괜찮아. 김미숙이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주차장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김미숙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슬픈 분위기가 장례식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무실이에요. 은지가 김미숙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빈소 입구에는 강병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8세에 세상을 떠난 그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미숙이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병호의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로 보였습니다. 김미숙과 은지의 등장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도 함께 오셨구나. 그 여성이 은지에게 먼저 인사한 후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숙입니다. 강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서 피로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김미숙입니다. 이런 일로 처음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미숙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강영숙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영숙이 안내하며 빈소 한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김미숙과 은지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시선이 빈소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주석에 서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32세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의 옆모습이 김미숙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돌려 김미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김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눈썹, 또렷한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강병호를 닮은 전체적인 얼굴형.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미숙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왜 이 남성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김미숙이 무의식 중에 강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아, 제 아들 준호예요. 강영숙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김미숙의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이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요? 왜 저 남성을 보면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오는 걸까요? 김미숙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은지가 김미숙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급하게 불렀습니다. 김미숙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강영숙이 깜짝 놀라며 김미숙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의 의식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라는 이름과 그 남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는 거지? 김미숙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후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은지와 강영숙이 동시에 소리치며 김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빈소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주석에 서 있던 준호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조문객이 신경 쓰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강영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은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미숙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도 파래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조용했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준호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쓰러진 일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며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준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미숙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주변 소음에 묻혔습니다. 준호는 김미숙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쓰러진 여성이 의식을 되찾은 것에 안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의식을 놓친 것입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김미숙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빈소에 남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셨을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나? 준호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낯선 여성이 원인 모르게 쓰러진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 자신을 보고 쓰러진 것 같아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강영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이 준호를 보고 쓰러진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여성이 준호를 보고 쓰러진 것일까? 아무도 모르는 29년간의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이 눈을 뜬 것은 3시간 후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옆에서는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은지가 김미숙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어지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차로 왔어요. 은지의 설명을 들으며 김미숙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 강영숙과의 만남, 그리고 상주석에 서 있던 한 남성. 준호.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김미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시고. 은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미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준호라는 남성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 김미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극도의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하시던데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은지가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일,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무엇인지, 왜 준호를 보고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김미숙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미숙이 미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영숙은 의자에 앉으며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궁금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준호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준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김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를 보시고 쓰러지신 것 같아서요. 뭔가 놀라신 것 같았거든요. 강영숙의 말에 은지도 궁금한 듯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놀랐을 뿐이에요. 김미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요? 강영숙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김미숙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아팠고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강영숙은 김미숙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혹시 남편분과 닮은 것 같아서 놀라신 건 아닌가요?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김미숙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확실히 강병호와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미숙이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오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김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빠요? 강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 오빠가 있었는데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은지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강영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영숙이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준호를 보고 옛 기억이 떠올라서 놀라신 건 아닐까요? 강영숙의 말에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준호가 몇 살이에요? 김미숙이 무의식 중에 물었습니다. 32살이에요. 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였나요?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29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해온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이었어요. 김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준이요? 강영숙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병호가 가끔 말했던 이상한 이야기들, 준호의 출생에 대한 애매한 설명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드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강영숙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김미숙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강영숙이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강병호의 애매한 설명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영숙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김미숙이 강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강영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강영숙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의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미숙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강병호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강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김미숙이 인사했습니다. 강영숙이 병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해 두려고 했습니다. 혹시 준호와 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은지가 김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숙 이모가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김미숙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오빠 이야기 나오니까 더 관심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은지의 말에 김미숙도 생각에 빠졌습니다. 확실히 강영숙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아직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본 준호가 바로 29년 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강영숙이 그 진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29년간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바쁜 하루였지만 김미숙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분 기억나지?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네, 기억나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놀랐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너를 보고 쓰러진 것 같더라. 강영숙의 말에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왜 저를 보고요? 그게 이상해서 말이야. 처음 보는 분인데 너를 보자마자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 강영숙이 준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그 여성이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저랑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강영숙이 준호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요? 응. 어릴 때 먼저 떠난 아들 말이야. 나이도 너와 비슷하고. 준호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예전 일이 떠올라서 놀라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강영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스러운 점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경 쓰여서. 강영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강영숙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영숙은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친아들처럼 키워온 준호였지만 사실 준호의 친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강병호는 결혼할 때 준호의 어머니가 먼저 떠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숙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강병호가 준호의 과거에 대해 말할 때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렸을 때 일 기억나는 게 있어?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요? 글쎄요, 많이 기억나지는 않아요. 아빠와 함께 살기 전 일은? 강영숙의 질문에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랑 살기 전 말씀이세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강영숙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준호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강영숙이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평소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강영숙의 질문을 듣고 보니 정말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 제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친어머니에 대해 묻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분이었다고 하더라.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떠나신 거예요? 준호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병호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강병호의 설명이 매번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병으로 먼저 떠나셨다고 하셨어. 강영숙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준호가 계속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실 강병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 너무 슬픈 일이라서 말하기 힘들어 하셨거든. 강영숙이 둘러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뭐였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또 당황했습니다. 강병호가 준호의 친어머니 이름을 정확히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말하기 힘들어 하셨어. 강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라고 해도 친어머니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 친어머니에 대해 하신 말씀들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준호가 좀 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병호가 준호의 과거에 대해 했던 말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준호의 친어머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대충 넘어가거나 이야기를 피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 강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런 것 같았어. 강영숙이 말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준호도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엄마, 오늘 그분이 왜 저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준호가 다시 김미숙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강영숙도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강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미숙이라고 하셨어. 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김미숙? 준호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미숙. 준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강영숙이 준호의 반응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 들어? 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분을 처음 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대답에 강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일 그분 다시 만나볼까? 강영숙이 제안했습니다. 네. 왜요? 궁금해서. 그리고 그분도 뭔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 강영숙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김미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영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겠다고. 혹시 정말로 강병호가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병호의 옛날 물건들을 뒤져보며 뭔가 단서가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옛날 서류들, 강병호가 간직했던 개인적인 물건들까지. 하지만 특별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병호는 과거에 대한 흔적을 철저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편 준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졌고 김미숙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을까? 왜 그분의 이름을 들으니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까? 준호는 자신도 모르는 감정들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영숙과 준호 모두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김미숙을 다시 만나서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강영숙은 준호와 함께 김미숙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강영숙은 간호사에게 김미숙의 병실을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입원 중이었고 면회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층 병실에 도착해서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강영숙과 준호가 병실로 들어가자 김미숙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숙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왜 이 여성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영숙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강병호의 물건을 뒤지다가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강영숙이 김미숙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사진에는 3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3세. 김미숙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강병호 물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뒷면에 태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강영숙의 말에 은지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태준이요? 우리 오빠 이름이잖아요. 준호가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인가요? 준호가 강영숙에게 물었습니다. 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죽지 않았다. 강병호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태준이의 이름을 준호로 바꿔서 키웠다. 김미숙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2세가 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준아. 김미숙이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왜 태준이라고 부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29년간 그리워했던 아들. 김미숙의 목소리에는 29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있어요. 준호가 강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실은 내가 내 친엄마가 아니야. 강영숙이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미숙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9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를 찾았어. 29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김미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엄마를 그리워하지는 않는지 걱정했어. 김미숙의 고백을 들으며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도.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상상했어요. 친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저를 사랑해 주실까. 준호의 고백에 김미숙이 더욱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를 버리셨을까 하고 원망도 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너를 데려간 거야. 그리고 너를 만나지 못하게 막은 거야. 김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오빠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가 정말 우리 오빠예요? 은지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야. 내 오빠야. 은지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오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준호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은지를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가 내 동생이구나.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을까? 김미숙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렴풋하게 무언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끔 꿈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놀던 기억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은지였을 거야. 김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오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 일이라 명확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랑 놀아주셨나요? 은지가 김미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태준이가 은지를 정말 예뻐했어. 은지가 울면 장난감으로 달래주고 함께 블록놀이도 하고. 김미숙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왜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마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걸까? 강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과거를 지우고 싶다고 했었어요. 아마 전처와 완전히 연을 끊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김미숙이 분노했습니다. 29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태준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김미숙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김미숙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김미숙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29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저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 아들이야. 강영숙이 옆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5년간 아들로 키웠던 준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진짜 엄마를 찾았구나. 강영숙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강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도 제게는 진짜 엄마예요.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준호가 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 다 제 엄마세요. 준호의 말에 강영숙과 김미숙이 모두 울었습니다. 은지도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 상봉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은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준호와 은지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29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딸과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를 모두 놓쳤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의 성장 과정을 다 놓쳤구나. 김미숙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자. 김미숙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강영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진짜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은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태준이가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록 강병호가 만든 거짓말 때문에 29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미숙은 아들과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잃지 않겠다고, 29년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일주일 후 강영숙은 강병호의 49제를 준비하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숙과 태준, 은지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아들로 키웠던 태준이 친엄마를 찾아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태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강영숙이 강병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김미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병호가 죽기 전에 써둔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래져 있어서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강영숙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편지를 혼자 읽어봐야 할까, 아니면 김미숙에게 바로 전해줘야 할까? 결국 강영숙은 먼저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몇 장의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강병호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강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품고 있었던 진짜 마음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강병호의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태준이가 어릴 때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이야기, 김미숙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까지. 강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고민과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강영숙은 김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태준이와 은지도 함께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김미숙과 태준, 은지가 강영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영숙이 네 사람을 거실로 안내한 후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남편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강영숙이 편지 봉투를 김미숙에게 건넸습니다. 김미숙이 편지 봉투를 보며 놀랐습니다. 분명히 강병호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미숙 씨에게 쓴 편지예요. 아마 오래전에 써둔 것 같아요. 강영숙의 설명에 태준과 은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병호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거짓말을 고백하려고 한다. 태준이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하지만 그때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다. 너와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태준이만이라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태준이를 찾을까봐 두려웠다. 나 같은 아버지가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너와 함께 사는 게 태준이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 태준이가 죽었다고. 그 후 15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 태준이가 밤에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태준이의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큰 거짓말을 해버렸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었다. 태준이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하늘로 갔다고.
그래야 태준이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이었다. 태준이는 평생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 가끔 태준이가 다른 아이들의 엄마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다. 영숙이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괴로웠다. 영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태준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태준이에게 진짜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거웠다.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미수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까? 너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다. 가끔 멀리서 너를 지켜보곤 했다. 은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기뻤지만 동시에 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했다. 특히 태준이를 잃었다는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너를 볼 때면 정말 죽고 싶었다. 내가 그 슬픔을 만든 장본인이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태준이는 훌륭하게 자랐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되었다. 너를 닮아서 마음씨가 따뜻하다. 은지도 정말 예쁘게 자랐더라. 가끔 보면 어릴 때 태준이를 돌봐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두 남매가 함께 놀던 그 시절이 그립다. 미수가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내가 한 모든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잘못된 방법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너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이제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으면 한다. 태준이와 은지를 만나게 해줘. 두 남매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그리고 영숙이도 이해해줘. 영숙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 거짓말의 피해자다. 15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영숙이는 좋은 사람이야. 태준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태준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빠를 용서해 줘.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용서해 줘.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행복이 아빠의 최고 소원이라는 것을. 은지야, 내가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 어릴 때 오빠를 그리워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제 진짜 오빠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영수가 15년 동안 고마웠다. 너 덕분에 태준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죽어가는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모두 사랑한다. 마이너스 강병호. 편지를 다 읽은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김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준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민과 아픔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잘못하신 거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울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태준이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29년간 품고 있던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강병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29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김미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을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김미숙이 편지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이해해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태준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김미숙도 일어서서 태준 옆에 섰습니다. 당신, 우리 태준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영숙 씨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 김미숙이 강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 저도 미안해요. 15년 동안 진실을 몰랐다지만 그래도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 덕분에 태준이가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김미숙이 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태준이를 돌봐요. 강영숙이 놀라며 김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에요. 태준이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죠. 김미숙의 말에 태준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2분 다 저에게는 진짜 엄마예요. 태준이 2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4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맞춰가자. 자주 만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해보자. 김미숙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두 함께 식사하는 거 어때요? 강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찬성이에요. 은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모두 함께 보내고요.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강병호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은지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시간의 아픔과 오해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강병호의 편지는 비록 늦었지만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그의 마지막 소원인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김미숙과 태준, 은지 그리고 강영숙은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9년간의 거짓말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천천히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강병호도 하늘에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그의 사랑만큼은 진실했으니까요. 1년 후 봄이 찾아온 어느 일요일 오후 김미숙과 태준, 은지 그리고 강영숙은 함께 강병호의 일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4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강병호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태준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김미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4사람은 묘소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은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4가족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6개월 전에 김미숙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영숙도 함께 이사를 와서 이제는 모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어김없이 함께 보냈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 큰 상을 차렸습니다. 여행도 2번이나 함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후 얼굴이 밝아졌고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미숙도 달라졌습니다. 29년간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치유되면서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오빠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태준이 은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은지도 오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강영숙은 처음에는 태준을 보내는 것이 섭섭했지만 태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15년간의 양육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도 컸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2명의 엄마와 1명의 동생이 있는 가족이니까요. 그러게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4사람이 묘소를 떠나며 태준이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빠, 1년 전에 아빠가 바라던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태준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영화 보는 거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김미숙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영화 볼까? 강영숙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나오는 따뜻한 영화가 좋겠어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4사람은 김미숙의 집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팝콘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영화 속 가족처럼 행복해요. 그러게 우리 이야기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 강영숙이 재미있어하며 물었습니다. 29년 만에 재회? 김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 은지가 말했습니다. 4사람이 웃으며 이런저런 제목을 제안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강영숙과 태준이 집으로 돌아가며 김미숙과 은지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함께 식사해요.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태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김미숙과 은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오빠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김미숙이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해. 태준이 오빠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좋아요. 은지가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숙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29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은지에게는 오빠를, 강영숙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강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진짜 엄마에게 보내줘서요. 처음에는 섭섭하셨을 텐데. 강영숙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도 15년 동안 키우신 건데. 태준아, 너는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미숙 씨 가족과 우리 가족을 연결해준 고마운 존재야. 태준이 감동했습니다. 2 어머니 모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4 가족이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밤에는 바베큐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앞으로도 자주 함께 여행하자. 태준이 동의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강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네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도 밝아진 모습으로 인정받았고, 은지는 오빠가 생긴 기쁨으로 더욱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김미숙은 아들을 되찾은 행복으로 매일이 즐거웠고, 강영숙은 확대된 가족 안에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이 함께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식으로 가족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네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며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아빠 영정 앞에 놓아드려야겠어요. 그래, 아빠가 가장 보고 싶어 하시던 모습이니까. 은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강병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 김미숙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 태준이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계속 행복하게 살 테니까 편히 쉬세요. 네 사람이 묘소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강병호의 마지막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네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작은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강병호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상처도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오해와 아픔을 녹여주었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미숙은 아들을 되찾았고, 태주는 진짜 어머니를 만났고, 은지는 오빠를 찾았고, 강영숙은 더 큰 가족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강병호도 하늘에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결국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29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가족의 재회, 그리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